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MBC 강원영동은 최근 다큐멘터리 3부작 숨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 동안 강원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시사반장에서 다시 소환하고자 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실체와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비극적인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따져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MBC 강원영동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3부작 숨의 주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동해안은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벽 3시 해무가 잔뜩 낀 강릉 등명해변으로 인민군 제945 육전대 소속의 2개 대대가 상륙했다. 급히 후퇴하던 아군은 끌고 가던 춘천 형무소 제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1000여 명을 6월 28일 원주와 횡성에서 학살했다. 시작. 그것은 6.25 전쟁 발바로 자행된 학살의 시작이자 국가가 자국민을 죽인 학살의 시작이며 피알을 나눌 수 없는 혼란의 시작이었다. 나를 지켜야 할 총이 내게 방아쇠를 당기는 이 기막힌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비행장 주변에서 그 지방 좌익들 총으로 죽이고 그랬던 게 있었다고 그러던데 왜? 있었죠. 네. 그 사람도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는 지금 죽어는 참 모르겠다. 이 바다나 맞으면 빨개지.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 가로 세로 30m쯤 되는 작은 공간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리는 이곳엔 1950년 7월 초 퇴각하던 국군에 의해 살해된 대전 형무소 제소자와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8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밤에 끌고 가다가 그냥 칼로 찔러겨라 엎어놓고 이게 참 말이야 일이 참 그냥 찔러가지고 죽었다고 지금 내가 꼰지고 가다가 갔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있기다 했다 죽인다니까 그 가만히 있으니까. 옛날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하는 내용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철도에 그 사람들의 피가 그냥 내려 흘러가지고 뭐 여기에 그 뭐 굉장한 뭐 그냥 피가 이 강물처럼 여기 흘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 70년 만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시는데 시신이 제대로 계신 시신이 없어요.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럼 싹 죽죠. 죽이면 옛날엔 휘발유도 없고 석유야. 석유 찌얹고서는 그냥 불 싸질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타 죽던데 뭐. 막 폭격이니까 뭐 피난민들 배 안에서 폭격했으니까 뭐 맞으면 죽는 거지 뭐 그냥.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니네도 나가 살라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10살 된 사람들이 80대입니다. 이분들이 정신이 흐려지고 돌아가시면은 아무리 조사를 하고 싶어 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속이 평안하시온지요. 그 처참하게 죽였죠. 우리가 죽였어. 학살당한 그 무덤이 약 1km에 달한다는 대전의 모 지역도 있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언제나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서 다수의 무관자들이 피해를 보는 인류의 가장 잔혹한 짓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게, 학살했던 그 당사자가 강릉시장까지 했다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많이 우라가 나네. 눈물 사과받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아버지, 오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비극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윤호상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남현 교수 함께합니다. 예, 김남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숨을 제작한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서 학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실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벌인 것을 우리는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근식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 전쟁 기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인 학살, 민간인 희생 사건들은 첫째는 이제 예방 학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보복 학살이 있고, 세 번째는 일종의 작전 중에 일어난 작전 학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 학살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한국 전쟁 초기에 발생했던 보도연맹원이나 형무사 재소사 사건들은 전부 예방 학살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보복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그 부역 혐의자 학살이 해당이 되고요. 작전 중에 일어난 작전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미군들의 어떤 폭격이나 네. 함포 사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을 지금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그중에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그러면 이제 국가 책임 어떻게 지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발생했던 이 민간인 학살 사건들은 총체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이지요. 네. 직접 가해자가 직접 국가 공권력인 경우와 간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 이후에 권위주의 정권이랄지 군사 통치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본인들의 어떤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오랫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세월이 많이 지내다 보니까 증언자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살이나 그런 희생의 그 책임 주체로서의 국가 공권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실 규명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다하는 맥락에서의 국가 공권력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은 전쟁 중에 발생했던 다양한 그런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 하나는 가해 책임자로서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국가 공권력,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경우에는 책임과 관련된 기관입니까? 아니면 규명을 위한 기관입니까? 저희 위원회는 법률상으로 보면 진실 규명의 책임을 갖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비극적인 그런 학살 사건에 대한 사과랄지 또는 시정 조치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부 각 부처에 권고를 하게 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활동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심어줬다. 근데 굳이 이제 또 분석해 들어가면 그러면 과연 한국 전쟁 중에 발생했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의 어느 정도를 진실 규명을 했는가 이런 네.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보면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정도밖에 뭐 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예. 사건 발생 이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운영이 됐고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동안 공백지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어려웠다. 또 한 가지는 네.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자료를 소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기꺼이 그걸 모든 걸 다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세 번째는 실제 사건들을 경험했던 실제로
가담했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이 흩어져 있거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전한 진실규명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족회 입장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그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10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그건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진실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숫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족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1기 때는 조사 기간 1년이었지만 네. 2기 때는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2기 때는 조사 기간이 늘어서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10분의 1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됐다. 그건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전체 숫자에. 예. 지금 회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님께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조사에 최선을 정말 다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 네. 이제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느냐, 아니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구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추산하는 희생자의 규모와 실제로 신청 및 진실규명된 사건을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20분의 1 정도. 그러면 과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00%의 사건 전체를 다 진실규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100%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튼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이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최대한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1기 위원회 때보다 좀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간은 얼마로 돼 있으시죠? 이제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1기 때의 그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2기에서는 신청 기간을 2년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2기 위원회 출발과 함께 활동 기간을 3+1년 잡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2년차 마지막 때 신청한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남은 기간은 1년 또는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 추이에 따라서 법률 개정이 이제 불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이제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의 어떤 의견과 또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기대랄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아마 그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경우에는 우리 김인성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지만은 지금 일반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뷰 자체를 기피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유가족이거든요. 저희 친삼촌이 의용군으로 가서 지금까지 행불자로 돼 있는 집안의 한 사람인데 신고하는 자체도 모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공론화 부분하고 네.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마을로 간 전쟁이 됐고 또 집안으로 들어간 전쟁이 됐고 형제 간의 전쟁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영동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동 지역은
38선 휴전선이 지나가는 그런 접경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 동해안의 주요 교통로가 되어 있죠. 이 산맥이 백두대까지 지나가면서 맞습니다. 이 동해안의 지역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군사력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접경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전선이 여러 번 교차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점령의 주체가 바뀐 그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랄까요? 이것이 유독 강한 지역인데 공동체 내부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피해자 유족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 피해자 유족회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피해 사례가 적어서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증언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피해자 유족회가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뒤늦게 결성된 이유,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알다시피 강원도 지역은 여러 가지 한국 지역 이후에 많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 또는 납북 어부 사건, 또는 노루목의 이승복 사건, 이런 많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군부대나 국가에서 방공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내 부모가 죽었는데 또다시 내가 휘말릴 수 있느냐 해서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들한테까지도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방공이라는 것이 생활화돼 버렸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족회를 구성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었냐? 홍보 부족 맞습니다. 홍보에 대한 노력을 전혀 1기 때도 하지도 않았고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 때도 자막 방송을 우리가 그렇게 했건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강원도는 특히 여러 가지 지방 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데입니다. 이런 것은 지상파나 정편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면은 많은 유족들이 신청을 할 거고 또 유족회 결성하기도 쉬울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보 부족, 홍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요.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네. 1기 위원회 때 강원도 지역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이제 한 11,000여 건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네. 그 중에 8,450건 정도의 진실규명을 했는데 강원도에 관련된 사건은 206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2.4%죠.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 7,573건 중에 62건, 0.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2기 진화위에서 신청은 한편으로는 진실화해위원회에다 직접 신청하기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청하기도 하는데 네. 여전히 한 건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그런 시군이 강원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가장 힘을 기울여서 강원도 지역을 홍보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지역 사회의 어떤 협력의 분위기랄까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우리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두운 면을 이제 털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이 강원도 지역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 지역 그리고 영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실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상은 강원도 지역의 피해자 유족회가 결성되는 게 낮고 그다음에 신청 건수도 낮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방점이 서로 다른 데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뒤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김인성 기자 추가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홍보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말할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또는 알고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이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러 차례 찾아가서 여쭙고 만나면 결국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게 그렇게 먼저 찾아가서 들으려는 노력, 아마 그 지점을 홍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라고 말씀하시는 지점이 진화위에서는 홍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간극을 메우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 지점이 진화위도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유족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피해자들끼리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이런 적극적인 신청 접수를 좀 독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국가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 다른 지역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1기 때도 2기 때도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과연 없었느냐? 이 지역에 피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고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뒤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어차피 김인성 기자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재하면서 아까 많은 피해자분들을 유족분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청 접수 관련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모든 피해자들 인터뷰했던 분들이 다 기억에 남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아주 원초적인 지점에서 진실과 화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화해를 한다? 화해라는 것은 어떤 기관들의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화해를 한다? 용서가 아니고 어떤 사과와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 화해라는 단어를 썼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유족회도 피학살자잖아요. 학살이란 말은 마구 죽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마구 자비로 어떤 국가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화해를 하자고 할까?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저는 용어 선택을 애초에 10몇 년 전에 일기 진화위 시작될 때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근데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지역은 결국 목격담이나 증언을 통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증언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너무 한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조금 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접수가 들어오진 않았으나 상당히 여러 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사하고 또 실태를 밝힐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시죠. 여기에 문제는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38선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노당 세포 조직원들이 벌써 한국 전쟁 이전에 많이 아까 태백산맥을 통해서 지리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해방 이전에 벌써 여기가 인민위원회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강성한 지역이 동해안이에요. 양양, 강릉, 삼척입니다.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양양이라든가 지금의 고성 지역은 인민공화국 치하에 있었잖아요. 5년간. 있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보고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이 국군이 이 동해안을 장악하는 바람에 상당히 빨리 북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민군 패잔병들이 이 태백 산맥에 남아있다가 치안 공백 지역으로 여기를 다시 점령을 해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좌우익 대립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많은
희생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하고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야지만 상당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가폭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좌제라는 문제가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했고 그게 의식 속에 치명되다 보니 이제 와서 진실과 화해 진상규명하겠다라고 해도 그 의식에 갇혀서 깨어나오지 못하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의식에서 깨쳐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국가가 정확히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그 문제는 일단락 짓고요. 우리 어차피 저 다큐멘터리 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그 마무리 차원에서 숨에 관한 마무리 차원에서 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는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시작의 계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특이하게도 그 지역에서만 소비되고 맙니다. 그 의제가. 저는 그게 꼭 그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남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든가 어떤 4.3 사건이라든가 그 특별한 법에 의해서 그 해당 사건이 다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건이 밝혀지더라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똑같은 혜택, 똑같은 조건으로 뭐 사과를 받든 보상을 받든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주 4.3 사건과 5.18 사건을 강원도에서 다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3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단락,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주제가 바로 강원도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 없었을까? 하고 제주 4.3을 9개 챕터로 나눠서 취재를 끝내놓고 마지막 한 챕터를 강원도에서 취재를 했는데 저는 한 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뭐 한 7개월 만에 200건 넘는 인터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3부작 중에 2부를 2년 전에 먼저 방송을 했던 건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1부와 3부가 같이 이제 그 하나의 3부작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 교수님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장님 뭐 유족회장님 다 오셨지만 하나같이 다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주제가 지금 다큐멘터리 3부작 방송이 끝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규명만 국가에서 하고 규명 이후에 그러면 국가의 불법적인 국가 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배상의 문제, 책임의 문제 이게 뒤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 건지 이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맨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자기 조부모 형제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합당한 배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명예회복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과거사법이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2기 때도 이 배보상 특별법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그걸로 가다 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른 도리가 없어요. 모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지금 현재 진실화해위에서는 결정문을 받으면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에 가서 또 걸러내고 또 기각당한 사람도 있고 또 승소한 사람도 있는데 과연 국가 폭력으로 시행된 사람들한테 대통령 직속구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자료를 조사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을 승인해서 위원장 명의로 나간 거를 또다시 사법부에다 그걸 넘겨서 변호사 수수료 또 기타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또 시간 문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국가가 과연 국가인가 이게. 그래서 유족들이 그에 대한 항의가 경장이 들어오고 또 유족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정부 입법을 해라. 행정안전부하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옛날에 그런 모법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홍길동 얼마, 이순신 얼마 이렇게 주게 돼 있었어요. 그거 싹 없애버렸어 이게. 그리고 이것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정의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발전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후퇴를 해버려요 이게. 아까 우리 김인성 기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진실과 화해에는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이게. 두 마리의 토끼가 같이 가서 종착점에 만나서 화해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화해를 강요하거나 사과도 없이 배상도 없이 화해하자. 이거는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입니다. 경자위원 유족들이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돈 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적인 부지가 어찌된 판인지 유족들은 배보상 타기 위해서 진실을 왜 시청한다. 이렇게 매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반드시 유족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이기 때문에 배보상 원칙은 신의 실 원칙에서 줘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 진실한테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반드시 정부 입법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유족들이 전국 지역에서 요청한 것이 우리 위원장님은 대통령하고 과거사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두 분이 독대를 좀 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이건 해줘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에 걸맞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선요, 그 진실화해위원회 법은 그 2000년부터 우리 한국전쟁 유족들이 엄청나게 참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네. 근데 그 법의 규정에 진실규명을 하게 되어 있지 배보상 규정은 거기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족들의 대부분은 배보상까지 갈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가장 큰 거였고요. 2007년도에 와서 비로소 이제 그것이 이 배보상 문제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승소 이후로 이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면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배보상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서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4.3 특별법에 따라서 그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 또는 뭐 위로금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거의 그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배보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했고 아마도 올 10월쯤 되면 그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되면 분명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은 정부 입법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 그 개정안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두 개는 이 배보상 규정을 만드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그걸 어느 정도 통과시킬지 그것은 저희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최대한 그 저희들 만나는 국회의원들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게 고려를 해서 배보상 규정을 넣거나 아니면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 그 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 방향까지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1990년 광주 5.18 사건의 이 그 해결 과정을 보면 적절한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 네. 결국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민간인 희생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절하게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만 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훈을 많은 그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잘 명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이기 진실화해위원회가 3년 플러스 1년으로 이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플러스 1년으로는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진실화해위원회 법 제40조에 보면 과거사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후속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한 게 원래 법 제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면서 과거사 연구재단을 갖다가 규정대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 이후의 정부까지도 과거사 연구재단을 만들 생각 별로 없었죠. 지금까지도 그냥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해 발굴의 경우에도 1기 때 200여 곳을 체크를 했고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 300여 곳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3+1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전부 해결할 수가 없는 아마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것도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과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털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사재단, 과거사연구재단에서 계속 후속 사업으로 이걸 해나가야만이 국민들의 아픈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도 역시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정부나 국회가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교수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우리가 이 숨이라는 다큐라든가 또 영동 지역이 신청자가 적은 부분에서 볼 때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동해안 특히 이 영동 지역의 문제 해결 방안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해방 이후 이 한국 전쟁까지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고 겨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헌 조사라든가 증언에 따른 실태 조사가 먼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배상 문제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유해 발굴, 뭐 위령탑 뭐 이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동해안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득하고 홍보하고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관계 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유족회 그리고 학술 연구단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하면은 이 작업이 좀 빨리 되고 적어도 거기에 따른 후속 작업은 좀 쉽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자꾸 국가폭력은 맞죠. 맞는데 그걸 범위를 한없이 늘리게 되면은 저번에 뭐 숨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심지어 5.18 민주항쟁 문제 또 월남전쟁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되면은 범위가 너무 크고 당장 지금 현재 증언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한국 전쟁까지의 양민 학살의 문제를 좀 먼저 다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향후 이 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이 부족한가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호상 회장님께서 앞으로 이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나 또 이런 더 기능을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 때도 재단을 만들려다가 이행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족회에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재단을. 유족회에서 반대를 하셨다고요? 반대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재단은 재단이 할 일이 있고 지금 현재 통합법이 만들어졌어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재단은 강제적인 법적 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족회가 무려 1000일을 일을 했어요.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만들어낸 법인데 지금 이 많은 사건을 들어와가지고 과연 조사 기간 내에 처리하고 또 나머지는 못하고 재단으로 넘긴다. 엄청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부적인
구성을 전혀 유족회도 모르고 유족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유족회와 진실하게 구성원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고령자나 노약자들이 매일매일 숨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오늘 이 인터뷰를 하니까 지역의 유족회장들이 꼭 당부해요. 우리 지역에 노령자, 고령자 이렇게 많은데 제발 이 사람들이라도 살아계실 때 해주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증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때문에 진실화위원회에서 조사한 숫자를 확충해서 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진실화위원회 출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채찍질하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유족들이 진실화위원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기대 반, 실망 반입니다. 그러나 실망보다는 기대를 하는 쪽이 더 많아요. 어떻게든 진실화위원회에 힘을 넣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문을 전달하고 이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회장님께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연구재단이 설치되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나 표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위원장님의 역할이 좀 기대를 바란다. 이런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첫째 그 과거사 연구재단과 연구재단이 만들어지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것은 이제 약간 기우고요. 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3+1년으로 활동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적인 그런 기한이 점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 출범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사건이 들어올 것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3+1년으로 하는데 그 신청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걸 갖다가 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원래 법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관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 120명 돼 있는데요. 지금 신청 사건이 거의 9,000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거의 뭐 몇십 건씩 그걸 다뤄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업무가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능한 그런 조사관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위원회의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원장이 뭐 진실규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정렬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막 할 수 없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야 동수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과 함께 그 화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라도 이렇게 끌고 같이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위원장의 개인의 어떤 그 역량의 문제이겠죠. 하여튼 최소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잘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 화해는 강요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해를 하고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충분히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문제를 일으키고 화해도 강요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늘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예. 진실화해위원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져서 그 돌아가시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아픔을 낳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취재 과정에서도 인터뷰를 해놓고 2-3달 뒤에 확인할 게 생겨서 전화드리면 돌아가셨다고 한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살아계실 때 증언을 받아놓자. 그리고 말씀을 좀 들어놓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절차대로 접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개정하느라고 여야가 부딪히고 이런 과정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증언부터 받아놓는 그런 방식. 그러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조사관의 확충도 필요할 것이고 그 방법적인 거를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사관의 확충이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왜 중요하냐면 영동 지역처럼 절대적으로 홍보가 직접적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지역, 땅이 넓고 바쁘고 연령대가 높으시고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 해당 지역에 가서 벌이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죠. 진실화해위원회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어떤 조사관들이 내려와서 직접 접수도 여기서 받고 어떤 설명도 직접 하고 사건에 대한 거를 묻고 다니고 그러려면 조사관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 그런 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백 건이 들어오는 지역과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좀 차별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사관을 뭐 더 충원을 하든 아니면 어떤 체증을 위한 그 증언을 기록하기 위한 요원을 따로 구성해서 영동 지역이나 강원도에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좀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향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열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이라는 아픈 과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무리 험난해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